지금까지는 학습과 훈련이 AI의 중심이었는데 이런 학습과 훈련에는 GPU가 사용되니까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을 했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추론의 시대 때는 ASIC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될 거니까 마벨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집시다. 앞으로 ASIC 반도체가 부각되면서 이제 브로드컴하고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개인적으로는 좀 갖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챗GPT는 단순하게 쭉 나열하는 데 비해서 이제 AI 에이전트는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 2, 3년 후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유명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네. 또 목표가가 또 하향됐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엔비디아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기사가 네. 보면 이제 그 경제신문 기사인데요. 홍콩 샹하이 HSBC가 이제 그 목표가를 뭐 195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췄다. 사실 이런 건데요. 목표가 낮춘 이유가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전망치를 좀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성장 동력이 좀 성장 여력이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제 HSBC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던데요. 이제 여기 더해서 이제 기술 결합 문제도 좀 불거졌었고요. 발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때문에 이제 그 수익성 둔화 우려가 이제 또 좀 커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전문 IT 전문 매체가 블랙웰의 발열 문제로 주문이 연기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WS, 뭐 구글, 메타 이런 데들이 이제 블랙웰 주문을 일부 취소했다. 이제 이 기사가 났는데 이건 이제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블랙웰 결합 문제에 대해서 이제 TSMC 실적 발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웨이저자 회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웨이저자 회장이 이제 엔비디아가 자사의 그 첨단 패키지 공정인 코웍스 주문을 최근 줄였다는 소문은 아니다 하고 이제 일축을 했고요. 네. 젠슨왕 CEO도 마침 이때 이제 대만을 방문했거든요. 대만을 방문해서 블랙웰 결합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TSMC에 대한 엔비디아 주문은 오히려 늘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조 공장도 또 발전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발전된 공정으로 엔비디아 칩이 생산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블랙웰 생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로 뭐 줄였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TSMC가 2025년에는 AI 가속기 수요가 2024년에 비해서 이제 2배가 될 것이라고 또 했고요. 5년간 계속 40%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그런 의미니까 엔비디아 칩의 수요 축소, 아까 HSBC에서 얘기한 거 그거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어저께 발표된 건데 이제 소프트뱅크, 오라클, 오픈 AI가 뭐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를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투자금이 뭐 700조라 그러더라고요. 700조가 넘는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자체 칩을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오라클이 여기 들어오면서 오라클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 전망이 바뀌면서 이제 어저께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공식화하면서 뭐 엔비디아가 이 프로젝트에 자문사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또 올랐죠. 사실 이런 건 이제 엔비디아의 호재인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또 AI 반도체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뭐 이렇게 소수의 동맹국에는 무한대로 살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에는 팔지 않고 뭐 인도라든가 뭐 이스라엘 이런 대부분 중간에 속하는 이런 국가들한테는 상한선을 두고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두고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제3국에 상한선을 두는 게 엔비디아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법안 좀 폐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엔비디아 주가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작년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핵심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작년에요. 네. 수요와 비트코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수요의 공급 초과, 독점적 위치 이렇게 두 키워드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씀드렸듯이 주가나 자산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모티브 이런 거는 이제 수요의 공급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 빅테크들이 네. AI에 투자하면서 AI에 대한 가속기 수요 넘쳐나는데 공급은 딸렸죠. 네.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점적 주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이 쿠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GPU는 원래 이제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이제 그 설계된 반도체인데, 이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양한 계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쿠다는 뭐 AI,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뭐 이런 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쿠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 칩에서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쿠다를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네. GPU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는 좀 4%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호재도 안 나오고 악재도 안 나온다 이 상태면은 저는 이 주가는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저는 이제 성장률이 이제 꺾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성장주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감소하면 성장주는 일단은 대개는 통상적으로는 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장이 뭐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고 10% 성장을 하다가 12% 성장을 하면 되는데 10% 성장하다 8% 성장한다. 그럼 이제 성장률이 꺾인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세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제 성장률이 이미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뭐 호재가 나오면 언제든지 또 상승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뭐 주가라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좀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미래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미래는 굉장히 흥미로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주쯤 전에 이제 CES가 열렸는데 거기서 젠슨왕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기조연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첫째는 로봇과 자율주행 플랫폼 코스모스 발표, 둘째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그 프로젝트 디지트 발표, 셋째는 이제 그 신종 게이밍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50 시리즈 발표인데요. 조금만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젠슨왕 CEO가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면서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죠.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가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이제 현실과 동일한 그런 가상 세계를 제공해서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디지트는 이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데, 블랙엘 기반의 이제 GB200의 소형화 버전인 GB10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5월에 출시하고 가격은 $3,000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재밌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포스 RTX 시리즈 요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젠슨왕 CEO는 끊임없이 엔비디아의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미래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기조연설 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AI의 인큐베이터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률이 좀 꺾인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또 AI가 지금까지는 학습과 그 훈련의 영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습과 훈련에서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거의 100%지만 추론으로 넘어가면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상승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이렇게 투자로 접근하는 게, 이제 매수하는 게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원체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장률이 꺾였다고 해도 하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또 크게 상승할 요인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편입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큰 상승을 원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다른 종목 공부해서 다른 종목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그렇겠죠. 같기는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엔비디아 말고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그런 미국 주식, 네.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2의 엔비디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출연을 해서 에이직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네.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과 훈련이 AI의 중심이었는데 이런 학습과 훈련에는 GPU가 사용되니까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을 했고 그래서 네.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추론의 시대 때는 에이직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될 거니까 마벨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비트코인 채굴을 가지고 막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랬더니 10월 15일이었는데 그 당시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가 $79 정도였고요. 지금이 125달러? 오, 그러니까 이제 한 60% 정도 네. 수익률이 났을 것 같은데 여기 성정길 TV 보시는 분들 좀 사셔서 한 60%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에이직 반도체가 부각되면서 이제 브로드컴하고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개인적으로는 좀 갖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AI 에이전트입니다. 네. 저도 AI 에이전트 공부하려고 여러 책도 뒤지고 자료도 찾고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이제 책에서 갖고 온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이전트는 이제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AI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비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AI 챗봇에 비해서는 이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행 스케줄을 잡아달라 뭐 이렇게 이제 AI한테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하면 AI 에이전트는 이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 예산 안에서 또는 예산을 물어보지 않고도요.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이메일 같은데 액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뒤져서 이제 그 뭐 여행 스케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호텔도 잡고 또 의뢰인이 좋아하는 뭐 이태리안을 좋아한다면 이탈리안 네. 식당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챗 GPT는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쭉 나열하는 형식이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요청한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최적의 답을 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핸드폰 요금 좀 알려달라고 하면 이제 그 AI 챗봇은 정보를 쭉 탐색해서 베이직 요금제는 어쩌고 얼마고 스탠다드 요금제는 이런 혜택이 있고 얼마고 뭐 프리미엄 요금제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AI 에이전트는 이제 요청하는 사람이 해외 통화를 얼마나 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 에이전트에는 추론 기능이 이제 포함된다는 것이 이제 챗 GPT와 차별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는 단순하게 쭉 나열하는 데 비해서 이제 AI 에이전트는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2024년 주식 투자 실적 보고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AI 에이전트는 일단은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의뢰인의 주식 계좌로 들어가서 실적을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코스피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게 얼마나 올랐는지 요거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가지고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산을 좀 한 다음에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또 계산을 해서 만드는 데까지 1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사람도 아닌데 뭐 네. 스스로 커서도 움직이고 버튼도 클릭하고 텍스트도 이제 스스로 입력하는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과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 2, 3년 후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서가 하는 정도의 일을 할 것이다. 네. 2, 3년 후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AI 에이전트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그 고난도의 수학과 과학 문제도 이제 사실 풀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이나 비서는 고난도의 수학과 과학 문제 못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나 인턴 이상의 일을 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시장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마켓을 보면은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가 2023년 4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85억 달러로 연평균 43%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AI 에이전트는 이제 추론 능력이 있는데
이 추론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퍼런스하고 리즈닝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인퍼런스라고 하는 건 속도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리즈닝,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존까지는 인퍼런스에서 지금은 리즈닝으로 속도는 덜 중요하고 대신에 퀄리티와 정확성이 더 네. 중요한 이런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학습과 훈련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진화하고요. 추론은 인퍼런스와 리즈닝으로 구분되는데 인퍼런스는 속도와 효용성을 중시해서 의뢰인의 요구에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걸 중시하고 리즈닝은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AI 에이전트는 이제 리즈닝 쪽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픈 AI의 O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AI가 발전해온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이전까지는 AI 모델들이 학습과 훈련 단계에서 훈련한 거 이상의 큰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가르치면 덧셈 뺄셈을 굉장히 잘하고 빨리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O1 같으면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면 뭐 이렇게 뭐 미분 적분까지도 예를 들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O1에서 이제 좀 발전된 O3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O3가 자기가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그래서 이제 짧게는 몇 초 생각을 하고 길게는 몇 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이제 세팅을 해놓습니다. 30초만 생각해. 그럼 30초 생각하고 답을 내놓고 뭐 최대 3분까지 생각해. 그럼 3분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데 답이 다르죠. 정교하기가. 3분을 생각하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답은 정교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론이 가능한 AI 에이전트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의 지금 O1, O3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픈 AI뿐 아니고 이제 구글도 제미나이 2.0을 공개를 했는데 네. 역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획하며 사람 대신에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 이제 구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추론 과정에도 아까 얘기 드린 그 에이직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에이직 반도체하고 AI 에이전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에이직 반도체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로드컴, 마벨 이런 데가 있고 AI 에이전트로는 이제 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다 여기 꽂혀갖고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이런 빅테크들은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죠. 하는 건 별로 없으니까 AI 에이전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세일스포스라든가 이런 회사가 이제 AI 에이전트에 좀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좀 갖고는 있는데 저도 뭐 공지 없이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팔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삼아서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시면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그 국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하여간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 떠나지 마시고 하여간 그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